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자판기라고 모든 잡다한 활동을 하시는 분, 잡다하다는 게 무슨 활동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자판기가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모아놓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사실은 관심을 갖지 않는 이야기들,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발굴하고 기록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 인터뷰를 보고 한두 명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그게 유일한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내부제보 실천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드레 간사와 그리고 내부제보를 실질적으로 하시고 지금은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안종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혹시 자기소개 혹시 뭐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제일 네. 중요한 교사라는 거. 아, 교사라는 네, 거? 해주셨고. 아, 네. 네. 저는 2012년에 그 학교에 네. 비리를 고발했다가 음. 교육청에 신고했다가 아주 그냥 된통 좀 혼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직도요?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2012년이면 8년 전인데요? 8년 전 사건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럼 8년 차로 지금 투쟁하고 계시다라고 보고 있으면 네,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아, 네. 투쟁과 핍박과 온갖 일을 아직도 진행형에 있고요. 아, 쉽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네. 아 보통 내부 제보를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원래? 뭐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는데 네. 저처럼 이제 해직이나 이런 복직을 반복하게 된다 그러면 네네네. 해직과 복직이 보통 뭐 소송이 뒤따르고 네. 고소고발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뒤따르다 보면 아무래도 뭐 하나의 고비를 넘는 데만 해도 2, 3년씩 걸리기 때문에 짧게는 뭐 한 2, 3년에서부터 길게 갔을 때는 저처럼 뭐 8년, 9년, 10년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싸움이에요. 자세한 얘기 조금 더 이따 네.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안드레님은 네 자기소개 뭐 간단하게. 예, 저는 지금 내부제보 실천운동 간사 맡고 있는 안드레라고 하고요. 네. 동국대학교에서 이러저러 이제 좀 투쟁 상황을 또 경험을 하고 이제 내부제보 와서 지금 이제 단체 전반적인 일을 좀 맡고 있습니다. 동대학교 학생회장 아니셨나요? 예. 몇 년도였죠 그게? 제가 16년도에서 아. 16년도 때 총학생회장. 저도 동대학원을 나와서 예, 예. 그때 한참 이제 저희가 그때는 학교 다닐 때는 아니었는데 이름이 안드레니까 그 교회 세력이 예. 불교 학교를 망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입학을 해서 총학생 회장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뭐 근데 제가 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시켜준 게 아니라 학우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제가 뽑힌 거기 때문에 4년 동안 길게 뭔가 저기 작업한 건 아닌가요? 요새 교회를 안 나갑니다. 아, 네. 내부제보 실천운동 간사 하시고 예, 계시죠? 예. 학교 투쟁하고 저희 지금 내부제보자들의 투쟁, 지금 여기 아마 8년 차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보면 본인이 좀 더 힘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분들에 비하면 좀 약간 위안을 얻으세요? 근데 이제 뭐 힘들다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냥 개개인이 느끼는 힘듦은 그 무게가 이제 다 개인마다 다 똑같고 근데 그거를 뭐 제가 더 힘들었다, 뭐 누가 더 힘들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각자 힘든 거를 좀 이렇게 모아내는 곳이 이제 내부제보라는 공간이지 않을까. 예. 작년에 그 고공탑에 올라가셨었죠? 철탑에. 예. 네. 얼마나 가셨죠? 며칠이나 가셨죠? 38일.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고공탑에 올라가신 분이 3분? 작년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 중에서 최연소. 예. 네, 그죠. 근데 대신 한겨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힘들었겠어요. 예, 이제 날씨도 많이 춥고 힘들긴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 목표가 좀 뚜렷했기 때문에 이제 총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나요? 예, 연임은 막았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 뭐 이사장의 논문 표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너무 그냥 학생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한 일에 비해서는 핍박을 좀 많이 받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억울하기보다는 어쨌든 그 순간 제가 해야 될 일이었고 어쨌든 동국대를 사랑하는 학생으로서 당연히 좀 맡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억울함보다는 사실 좀 더 잘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좀 아쉬움. 예. 전공이 저는 뭐죠? 정치외교. 정치예요. 혹시 정치하고 싶어가지고 미리부터 데모도 하고 내부 제보자도 돕고 뭔가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요새 정치하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요새 정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뭐 엄마 아빠 좋은 사람 그쵸, 네, 부모님 좋은 사람도 하고 뭐 이제 정치권에 빨리 이제 발 담가서 당적도 가져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하긴 뭐 벌써 이미 비례대표 되어 있어야 되고 막 이렇죠. 우리 때는 사실 한 뭐 90년대 초반 뭐 90년대는 뭐 이렇게 학생 운동하고 막 열심히 투쟁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정치권에도 나가고 아니면은 논술 선생님도 많이 하고 이랬죠. 그렇죠. 80년대 선배들이 그런 길로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었고 오히려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졸업할 즈음에서는 IMF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학원가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제 같이 운동권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같이 그렇게 활동했던 친구들이 예, 그죠, 운동권, 줄넘기 학원에 많이 있죠. 뭐 유명한 학원 강사들 뭐. 저 동기는 버스에 이렇게 자기 사진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친구도 있고. 저도 뭐 EXS 뭐 이런데 아주 대표 강사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러는 일 하는데 아무튼 또 안종원 선생님은 지금 어쨌든 내부 제보해서 학교랑 투쟁하고 있는 게 8년 차인데 이건 뭐 좀 뭐 생뚱맞은 질문일 수 있지만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생활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학교랑 투쟁하고 있는데 뭐 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 이제 그렇게 길게 싸우고 그러니까 돈은 어디서 나느냐 뭐 해직도 되고 하다 보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 그래요. 생활 어떻게 지탱을 하느냐. 집이 굉장히 부자 아니에요? 금수저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입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교사, 전교조라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단체가 있었고 단체로부터 어떤 지원과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덜했고요. 또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서는 2014년부터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 이제 그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딱 제가 2014년에 해직이 시작됐는데 그때 제 해직 직전에 7월에 조례가 발표가 됐고 그래서 그 조례의 덕을 저는 상당히 많이 봤어요. 오히려 혜택을 좀 그래서 받으셨군요. 사실 사립학교 법에서는 그 당시 사립학교법이라 부패방지법이라든가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사립학교 교사를 보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사립학교에서 뭐 제보했다고 해서 다른 일반 직장에서나 보통 기업에서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사실 핍박이 심한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게도 2014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뭐 모든 이제 교직원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학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뭐 교육 공무원은 다 보호할 수 있는 조례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 조례의 첫 번째 수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급여 부분도 조례를 통해서 제가 구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고 심지어 그 과정에 좀 정신적 충격이 좀 크다 보니까 치료도 받고 했어요. 근데 그런 치료비라든가 나중에는 2019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제가 다시 이제 해직되고 복직할 과정에서는 소송비도 지원을 받았어요. 아니면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거는 우리 간사님이 아시겠네요.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 혹은 다른 단체에서 그 내부 제보한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이제 뭐 권익위에서 이제 지원마다 이제 그 공익 제보 한 것마다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뭐 보상금 제도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선생님처럼 받는 경우는 사실 조금 드물고 이제 그 본인이 공익 제보한 게 사회에 얼마나 또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보상금 제도라는 게 있긴 한데 사실 이제 그것
것도 받기가 조금 어렵고 예,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교조도 있고 이제 교육청에서 좀 보호받는 게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른 사람들보단 그래도 조금 편하진 않지만 근데 현재 법원 우리 저희나 법률 같은 경우는 네네네. 다 보호할 수 있게 지금은 굉장히 범위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도 이제 2017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의 비리 신고를 보호할 수 있고요. 그렇죠.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직자가 아닌 공무원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신고에 어떤 범주가 공익성이 인정되는 현재는 이제 법률로서 그걸 이제 제한하고 있는데 400여 가지 법률 안에 들어온다면 그 경우에 똑같이 저처럼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조례는 오히려 그 부패방지법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기반으로 해서 그거 벗어나지 않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법의 적용은 저나 다른 뭐 분들이나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법이 그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실제 사례로 적용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제보 이후에 2014년 이후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조례가 있다면서 조례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좀 확인하고 싶다 해서 구조구자들을 그때 이제 제가 알게 됐고 구조금을 신청을 했죠. 당시 담당하셨던 분 이게 뭐예요 하셨을 정도. 그럴 정도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잘 이제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실제 공무원들이나 그 담당하는 분들이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적용해 본 사례가 없는 거예요. 특히 공무원이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법은 있고 그것을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선뜻 내가 그걸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이 건물의 제일 꼭대기층이 지금 암장 하나 있어서 절이 있어서 코로나 치유를 위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치유에서 안 모이셔야 되는데 아무튼 배경으로 자꾸만 목탁 소리가 들어가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우리 일단 아주 톡 집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내부제보자가 뭐죠? 공익신고자, 내부제보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느 워딩이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일반인에게 좀 친숙하게 딱 이제 들을 수 있는 게 영화 내부자. 내부자. 사실 내부자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제일 잘 드러난다는 생각을 해요. 좀 그 용어 자체가 좀 가치 중립적이기도 하고. 왜냐면 사실 그 공익 신고자 또는 뭐 공익 제보자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그 고발이나 신고의 어떤 가치를 좀 더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의감이 있고 반대로 또 조직 안에서는 어떻게 불리냐면 저 같은 경우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고자질쟁입니다. 배신자. 배신자. 사실은 내부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또 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말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조직이 힘들어지고 흔들리고 그럼 내 일자리가 뭐 내 직장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내부의 조직의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에서 부적응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내부 고발을 한다. 대부분 그렇게 내부 조직의 불만이 많거나 자기가 잘 적응 못하면서 걔는 트집 잡는 사람으로 이제 몰아가는데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런 걸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메신저 공격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거죠. 말을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고발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망가뜨리는 거죠. 메신저를 망가뜨림으로써 그 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 민원 내고 나서 학교 안에서 제일 먼저 이제 벌어졌던 일이 그런 거였어요. 쟤는 늘 불평불만. 제가 저거 신고하는 바람에 감사가 나오고 그 바람에 우리 학교가 뭐 위험해지고 우리 학교가 아이들 모집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교가 되고 똥통학교가 되면 그거 다 얘 때문이야. 이런 플레이. 고발한 내용이 뭐죠? 선생님은 어떤 내용을 고발하셨죠? 간단하게 사실, 길지 않게. 사실 딱 들으면 되게 황당하실 거예요. 뭔데요? 저희 학교 행정실장이 실장님이라면 사실 학교 안에서의 모든
학생들과 관련 예결산을 다 그쵸, 책임지는 뭐 경제적인 분이잖아요. 것들은. 네. 저희 학교가 1년 예산이 한 80억 가까이 됩니다. 오, 네. 크네요. 네, 그 특성화 실업계 학교다 보니까 뭐 네네네. 이런 시설은 실험도 많고 기자재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 예산이 많아요. 근데 네. 물론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은 이제 인건비로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연간 한 2-30억 이상은 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운영할 수 그런 있는. 운영하는 네. 예산인데 네. 이분이 검찰에서 조사해서 발견된 거예요. 발견되고 실제로 기소에 의해서 재판까지 받아서 형이 확정되는 1년 8개월 동안 1년 10개월인가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횡령 2,700만 원 그리고 금품수수 5,400만 원, 한 8천만 원 이상의 그 회계 비리를 소위 말하는 이제 받아 쓰신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리베이트비 같은 걸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학교에서 뭘. 횡령이라는 건 없는 걸 만든 겁니다. 창조적으로. 없는 공사를 창조적으로 창조적이라. 만들어서 네. 그 돈을 네. 업체에 주고 업체로부터 다시 되돌려받는 이런 형식인 거죠. 사실 이런 분이 계속 학교에 근무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은 학교 행정실 직원이 아니고 저기 선생님이었잖아요. 교사였습니다. 교사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게? 학교에서 검찰이 와서 어. 압수수색해가지고 이분을 체포해 갔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다. 아니 그러니까 내부 고발을 한 다음에 검찰이 온 건가요? 그게 아니면? 아니라 네.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2009년에. 아. 그런데 이분이 학교에 너무나 잘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왔는데도 다시 학교를 다니고 예, 있다고 너무나 그 잘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비밀인가요, 아닌가요? 사실은 내부 안에서 내부 고발이 아니잖아 그거는. 우리 스스로 외면하지 않으면 모를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일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걸 수사해서 파헤쳐서 한 것이 아니라 네. 우리 내부 안의 문제에 대해서 이거 내부에서 문제 제기하면 누가 해결해줘요? 이사장이 계속 학교를 다니게 하고 그 사람을 계속 신임하고 그 사람에게 계속 일을 맡기는데 누가 그 사람을 어느 누가 비판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내부 제보의 내용하고는 너무 다른 너무 일반적으로 아니 당연히 제가 학부모를 해도 실장이 그렇죠. 그렇게 몇 천만 원 그렇죠. 해먹은 실장을 그 자리에 앉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사람이 뭐 몇 천만 원 해먹고 하는 이런 내용들까지는 네. 이제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와서 압수수색해서 저 사람을 잡아갔다. 그리고 실제 구치소에 있었다. 근데 처음에는 학교에서 구치소 들어갔다 말 안 했어요. 그냥 병가. 아 그렇게 정말요? 이제 아주 창조적으로 그 사람을 이제 보호했는데 이사장 가족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창조적으로 이분을 보호했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문제 제기를 제가 사실 제일 먼저 하긴 했어요. 그 문제 학교에서 했더니 뭐 제가 병원가 맞냐? 제가 아는 바로는 이분이 지금 성동구치 그 당시 이제 구치소에 있었는데 있는데 성동구치소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왜 병가라고 하느냐? 아니 그런 일 가지고 8년 동안 싸우신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그건 그러니까, 정말 납득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한 건 2012년도에 네. 이러한 사람이 지금 대부분 학교 판결이 다 끝났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리고 징역형이 확정됐는데 계속 학교에 있는 게 말이 되냐? 교육청에서 조치해라. 네. 교육청에서 이거 알고 있었냐? 전화 이제 하고 밀어내고 했더니 우리는 모른다. 교육청이 첫 마디가. 그리고 사립학교에서는 보고하거나 신고할 의무가 없다.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 없다. 제가 그래서 더 놀란 거죠. 교육청이 이 부분을 제가 제보한 내용을 받고도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주 당황스럽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이쪽에 내부 제보는 제가 보기에는 내부에 뭔가 부적응자가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셨는데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고 내부 제보 실천운동에 다양한 그러한 전화를 받으시죠? 예, 상담 전화. 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 많나요? 어떤가요? 조금 그 분야나 좀 그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대부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거의 정말요? 네. 저희는 내부 제보라고 하면은 뭔가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아주 기밀사항인데 거기에 같이 작업을 했던 사람이 그걸 뭔가 빼내서 그러니까 뭔가 덜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고발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 일반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군요, 지금.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네.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 내부에서 했던 일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영화에서 비춰주는 거는 되게 막 기밀적이고 그러니까요. 비밀적인 예, 이런 예, 게 예. 있는데 그게 이제 현실로 딱 왔을 때는 사실 그 안에서도 되게 비밀스럽고 기밀적인 것들이에요, 대부분 내용들이.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이제 우리 객관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이게 뭐 기밀인가 이렇게 싶은 건데 아, 뭐 당연하게 그러니까 횡령이라는 것도 되게 이렇게 일상적으로 될 수 있는 그냥 관행처럼 뭐 우리 회식비 이렇게 하고 뭐 어디다가 이제 업체에다가 뭐 우리가 이제 공사 이제 준다고 하고 뭐 몇백 받고 뭐 얼마 받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이제 관행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참다가 고발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관행을 인정하거나 저기 수긍하지 않으면 내부 고발자, 아까 얘기한 고자질쟁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군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쪽에 그 내부 제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간사님이 그분들하고 이제 제일 먼저 통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뭐 법률가하고도 연결해 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 다양한 분야를 다 어떻게 케어를 해요? 평상시 뭐 공부를 하는 게 있나요? 사실 그 분야는 다양한데 네. 거기마다 다 전문성을 잘 갖추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 내용을 들어서 좀 파악을 해서 전문가분들이랑 좀 저희 단체에 이제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매칭해 분들이랑 주시는 거? 매칭을 해주는 게 첫 번째가 있고 가장 근본적인 거는 분야는 다양하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심정적인 거나 심리적인 거는 다 동일해요. 억울한 거? 억울하고 뭔가 내 이야기에 누군가 좀 공감을 주고 동의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제가 하는 게 좀 전문적인 것보다는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좀 들어주고 조금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상담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좀 많이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 저기 내부 제보를 하셨고 오랫동안 지금 투쟁을 하고 계시고 내부 제보에 관한 단체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내부 제보 단체를 제가 알기로는 뭐 저기 참여연대도 있고 호루라기 재단도 있고 뭐 이런데 거기랑 내부 제보 실천 운동은 어떻게 다른가요? 뭐 어떤 저기 특성이 있나요? 이제 다른 데랑 비교하기보다는 저희 단체가 갖고 있는 특성은 예. 이제 저희 단체의 운영위원 분들이시든 이제 함께하는 회원분들이 대부분 공익제보 현장에서 실제로 하셨던 분들. 내부 제보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현장성과 좀 뭔가 사실성이 좀 있으신. 근데 그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어떤 연대 관계를 서로 좀 유지하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본인들이 공익제보를 하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 다 공감을 해주실 수 있고 공감 능력이 또 있군요. 근데 이제 그게 좋은 쪽으로 이제 보면 공감 능력이 있는 건데 내부 제보를 하셔서 알잖아요. 내부 제보 분들이 물론 이제 얘네들이 프레임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시고 그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많을 수밖에 없고 힘드니까. 네, 저도 뭐 아까 약간 정신적인 충격 치료 받으셨다고 얘기했으니까. 저는 뭐 어디 가서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 9개월 약 먹고 했어요. 실제로 2015년에 했는데 아이고, 힘들어서 사실 처음에 오는 게 이제 아까 말씀 조직내로부터 이럴 때 고립을 시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서 제보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조직 안에서 은폐시키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고 그냥 외면해버리고 싶은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제 제보도 사실은 저는 그런 성격이 강했다고 보고 그러면 결국은 본인들이 그 사실로부터 좀 외면하거나 심지어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저를 문제 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유별나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으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안 되니까 그렇죠. 결국 그렇게 되면서 고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 안에서의 어떤 그 기본적인 이 내부 제보라든가 하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어떤 조건이나 형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저는 90% 이상이라고. 그래서 내부 제보하기 전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 하더라도 내부 제보하고 난 다음에 정서적으로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힘들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제 그 주변 분들이 당신만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오느냐. 당신이 그 말 하는 바람에 내가 힘들어졌어. 아, 탓하는구나.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자기들이 제일 큰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내부 제보로 인해서 내가 피해자는 자기들이다. 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왜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주된 프레임이에요. 그 형태이기도 하고. 그럼 그때 사실 정신적으로 온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 제보자 한 명 한 명 만나도 이제 본인의 얘기를 계속 하시려다 보니까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왜냐면 본인 말을 잘 안 들어주니까 사회에서. 아니 일단 그 안에서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부딪히고 튕겨나오고 튕겨나오고 튕겨나오고. 근데 이 경험을 가지고 이제 외부에 나가서 내부 상황을 알렸잖아요. 알렸는데 첫 번째 가서 알리는 곳이 뭐 권익이다 뭐 이다 갔을 그렇죠. 때 그분들이 잘 들어주고 그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좀 덜한데 사실은 내부자들이 문제는 제기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적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일반적인 공직자의 생각들이라는 것이 증거 없으면 아니라고 그렇죠. 하는 심지어 검찰 이런 데 가보셔도 다 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증거 없어요? 증거를 가져오셔야지. 주정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실 증거 있으면 이렇게 와서 억울하게 호소 안 하죠. 그때 저희 이건 이제 얼마 전에 그 고인이 되신 그 자살한 그 최숙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통화하는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체육회 안에서 그렇게 인권을 하는 데다 전화를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증거를 갖고 오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면 얘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 양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도 이 세상이 날 받아주지 않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22살이면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리니까 그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때 느꼈던 게 그러면 내부 제보의 이런 단체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단체들한테 한번 두들겨 봤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런 게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그나마 그 과정에서 저는 이런 단체들의 도움이 2012년도에서부터 이제 14년까지는 제가 속하는 이제 교원단체 정교조의 도움을 받았고 2014년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2014년을 기점으로 보느냐면 제 사건이 이제 드러나면서 제가 징계를 반복적으로 당하고 하면서 사건이 이제 외부로 알려지는 이제 계기가 2014년부터였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제보단체들이 참여연대라든가 호루라기 재단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이제 함께 도와주시면서 제 사건이 내부 고발 사학 비리를 이제 고발한 내용으로 이렇게 좀 이제 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때 처음부터 저는 어쨌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제가 그 시기들을 좀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지내갔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안정적이라서 너무 길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게 불안정적이고 좀 이게 막 이렇게 불안해야지 그치. 빨리 끝내야 하는데 너무 안정적이라 길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려다 보니까 길어지는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보통 이렇게 뭐 툭툭 짜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느끼는 게 그분들을 좀 조직적으로 아니면 정말 케어해줄 수 있는 심리 상태에서부터 마음 건강이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힘들었던 시기가 딱 2015년에 두 번 파면되고 복귀했을 때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시키고 딱 외톨이처럼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띄어서 완전히 딱 떼놓고 우리랑 다른 애야 이렇게 뭐 자리도 이렇게 뭐 벌 세우는 것처럼 딱 학교 그러니까 교무실 입구 앞에 그동안은 아무도 교사가 앉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리에다가 굳이 거기에 있던 분을 그 자리에 딱 행정사분을 다른 옮겨서 분을 옮기고 저를 딱 그 앞에다 이렇게 일부러 앉히는 뭐 이런 것들을 학교 안에서 보여줄 때 사실은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가 뭐 저는 어떤 파면 기간, 해직 기간보다는 오히려 더
존재감을 지우는 거죠. 아니 가슴에다가 저기 내부 제보자라고 팻말만 안 좋은 붙였을 뿐이지 좋은 글씨 그냥 그 자리에 하는 건 거야. 그 당시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던 거고 처음 오는 게 불면증에서부터 이렇게 와요. 근데 비교적 제가 이제 건강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들이 더 심해지기 전에 더 우울증 심해지기 전에 빨리 병원 가는 거. 이게 근데 사실 이제 개인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까지 극복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저희 물론 단체들도 있기는 하지만 뭐 지난번에 그 공천에 6번이라서 그 떨어지신 박창진 씨도 있긴 하지만 선거 때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뭔가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하려고는 하는데 활용을 그렇죠. 하려고만 하지 뭐 아이고 제가 지난번에 공천할 때는 뭐 저기 장진수 씨라든지 아니면 무슨 LG팜 이정원 씨 각 당마다 내부자를 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번에 아무도 정치권에 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지금 단체에 있으니까 그 단체에서 생각하긴 지금 교사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내부 제보 하신 분 입장에서는 심리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단체를 뭐 지원해주는 국가적인 어떤 뭐 보조 장치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정치인들이 뭔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다가선다는 라든지 선거 때 이용하는 것만 말고 뭐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게 있나요? 도움받고 있다라는 거를? 전혀 없죠. 근데 그게 단체들마다 또 성격이 달라서 이제 뭐 다른 단체들은 뭐 국가 지원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단체 사회에서 뭐 지자체 도움이나 이런 거를 받는 경우. 근데 그거는 시민단체가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여긴 내부 제보자만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따로 뭐 지원이나 이런 거 받는 건 없고, 없어요. 그냥 이제 순수하게 회원들. 이제 회비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사실 좀 재정적으로는 조금 열악한 부분들이 좀 있죠. 제가 이제 일일이 겪으면서 딴 건 몰라도 다른 지원은 뭐 어떤 식으로 뭐 시스템을 갖춰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최소한 정신과 진료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정신과 진료만큼은 이제 저희 나라가 전 국민의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제보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라면 그만으로도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저는 국가의 책무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보나 뭐 내부 제보나 이런 거 관련된 걸로 고민하고 힘들어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최소한 정신건강만큼은 치료하게 해줘야 된다. 저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것이 아니 이게 다른 거보다도 내부 제보를 해서 이 사람이 내부 제보가 옳다라고 판결된 판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뭐 보상금도 받고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 그 잘못된 대기업이라든지 잘못된 국가기관에서 최소한 내부 제보자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에 대한 어떤 페이백 개념으로 어떤 그런 치료센터나 심리센터나 이런데 뭐 조금씩 이렇게 도네이션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나요? 그 뭐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그 교육청에 잠깐 이제 있으면서 파견이라는 형태의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그 대한신경정신의학회하고 교육청의 MOU를 통해서 의무 협약을 맺는 일을 했었어요. 제가 제일 필요하다고 느꼈던 일이기도 하기도 해서. 근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내가 재능 기부를 하겠다, 뭔가를 하겠다는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MOU를 맺고 하는 것들이 어찌되었든 그런 단체들에게도 자기들이 공익적 활동의 한 그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 되게 많은 부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국가나 어떤 조직에서 적절한 시스템을 통해서 모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개개인이 찾거나 연결을 시켜주려면 저는 그런 노력의 비용이 더 든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냥 현재는 우리 국가 의료 시스템이 있잖아요. 국민 의료, 그러니까 의료보험이라는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그냥 최소한 정신건강만큼은 딴 건 모르겠지만 저는 정신건강만큼은 내가 지금 어떤 뭐 내부 제보나 이런 뭐 갑질이나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는 이런 문제로 있어서 고민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뭐 노동 고용센터나 이런 데서 상담을 거쳐서 이 사람 필요합니다.
지금 치료 내지는 상담이 필요합니다라고 한다면 그냥 국가기관에서 연결해줘서 치료받게 해주는 정도만큼은 저는 좀 우리나라의 제도를 이제는 갖추어도 된다. 우리가 왜 그 정도 경제력이 없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2만 원씩 통신비를 줄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런 부분들에 조금 그 2만 원씩만 걷더라도 왜냐면 이 사회적 비용은 굉장히 커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 안타까운 그 최숙현 선수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만 막아도요. 이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저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따져도 훨씬 전에 이 손실을 더 크게 그러니까요. 그 사건이 있을 때 개인적인 비극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굉장히 우울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어린 선수 하나 보호를 못해?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걸 개인의 몫으로 개인의 그 책임으로 저는 가져가면 안 된다. 그걸 그렇죠. 어느 한 단체가 그걸 못했네 라고 하면 또 제2, 제3의 단체는 계속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 가야 되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사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럼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선은 뭘 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 제가 이건 제 경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어디 가서든 최소한 우리 이제 아픈 사람 치료는 해주자. 이게 지금 선생님처럼 너무 오랫동안 저기 싸움하시는 분들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내가 8년을 병원비를 대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제일 중요한 시기가 제가 말씀드린 2015년에 저 딱 9개월 다녔어요. 9개월, 알겠습니다. 9개월 다니면서 제가 교육청에 청구해서 받은 지원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받은 게 60만 원이나 70만 원. 그 정도도 못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약 먹으면 돼요. 감기약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불균형이 되는 거니까 그것만 조절해주면 그냥 좀 심리적으로 잠 잘 자고 우울감 줄고 이러면 사실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단체에 가서 내 이야기만 막 하게 되는 게 일종의 그런 불안 이런 것들이 크거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법률 자문단 같은 경우는 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저기 심리치료라든지 아니면 심리 분석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부 제보를 하고 난 다음에 불안정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불안정해서 내부 제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심리적인 분석 같은 거를 하면 내부제보 이 사람이 진짜 내부제보자인지 아니면 본인이 불안해가지고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런 걸 사실 걸러만 줘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사회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도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내부제보 단체에서 만약에 독지가나 아니면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뭐 저기 지자체 기관이 한 군데서 내가 너희들한테 뭘 도와줄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만큼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저기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아니 뭐 그러냐 어떻게 알아요? 기본적인 거는 일단 재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재정적인 안정성?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조직이든 재정적인 선순환이 이제 유지가 돼야 그 다음 일들을 좀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한 인프라, 그러니까 지자체든 뭐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뭐 심리치료, 뭐 상담일 수도 있고, 실제 이제 뭐 권익이랑 조금 더 이제 어떤 공익제보를 우리 단체 오면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이든 업무적인 또 이런 제휴가 이렇게 맺어지면 거기서 조금 더 저희 단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이런 걸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뭐 이 방송을 뭐 많이 보시거나 이러는 방송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내가 뭔가 재능 기부를 하고 싶어 이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다가 저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아래 링크를 링크를 여기로 내부제보 저기 실천운동 뭐 전화든 뭐 메일이든 화면에 이렇게 링크를 이렇게 걸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개인적인 좀 안정을 위해서 커피 하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또 제 이야기로 돌아가고 길지 않게 하면 돼요. 제 자랑처럼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자랑해도 돼요. 뭐 어때요? 사실 저 8년간 싸우면서 물론 힘든 시간들도 없을 수는 없지만 이 시간을 저는 저 나름의 어떤 삶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견딘다는 말인데 견디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즐기면서 삶을 그냥
잘 살아가는 잘 거죠. 살아가는 예, 잘 살아갈 수 있었던 저는 가장 큰 토대는 저희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가정으로부터 지지였고 제가 집에 가서도 항상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제보자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것이 자기 문제를 가정으로 끌고 들어가거든요. 집에 가서도 고민. 아내 어떻게 해야. 근데 사실 아내가 저보다 어떻게 더 잘 알겠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는 얼굴 많이 밝게 하고 있으셨어요? 밝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면 고민을 안 하는 거죠. 집에 가기 전까지만 고민하고 딱 그게 가능해요? 그게 됐어요. 선순환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집에 가면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걸 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었을 때 나와서 일이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커피를 제가 일 터지기 전부터 사실 2011년 전부터 아내랑 같이 이제 배우게 됐어요. 아예 바리스타 공부를 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바리스타보다 훨씬 더 저는 뭐 전문적으로 잘하시는 분들한테 네네네. 사사를 받으면서 그러세요. 커피에 관련된 공부를 하시는 분들하고 뭐 동호회라고 하긴 그래도 계속적인 교류를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많이 됐죠. 그러면서 그 아내와 함께 같이 이제 그 취미 활동을 같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공감하고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또래의 친구들이 20대에서부터 뭐 이렇게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친구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 한 가지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같이 공유하고 즐거움을 나눈다라는 것들이 너무 행복한 도움이 거예요. 되셨구나. 그러면 이 아까 말씀하신 내부 제보도 뭐 경제적인 거나 이런 거 말고도 뭐 개인이 재능 기부하는 거, 뭐 방금 전에 뭐 커피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동화 치료나 그림 치료,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기부할 수 있겠네요. 그죠? 정말 좀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러한 삶들이 지탱이 되고, 내 삶이 일단 먼저, 그 행복해야만.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로워졌어. 근데 나는 불행해. 무슨 이게 의미야?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렇죠. 행복이 없는 정의라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어느 게 먼저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정의가 없는데 행복할 수는 없지. 그렇죠.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맞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많은 제보자분들이 내가 이 고비만 넘기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걸 이기고 내가 제보한 내용이나 내 주장이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결국 그렇지는 않거든요. 목표를 이뤘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공허합니다고. 과정에서 내가 아무것도 챙기거나 나를 채우지 못한 상태로 가서 목적만 이루었으면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의 삶일까? 저는 그래서 이 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 중에서 저에게는 행복했던 게 커피입니다. 네, 두 분 다 지금 이제 뭐 어쨌든 내부 제보 실천 운동을 이제 하시고 있고 또 이제 학교에서 어떤 했던 운동했던 투쟁했던 어떤 경험들을 어쨌든 잘 지금 이 단체 활동에 저기 노교사 하시는 분의 이야기도 우리 안드레님 이야기도 들어봤고 8년 동안 긴 싸움이지만 왜 이렇게 맨날 약간 웃는 표정인가 했더니 8년 동안 긴 싸움이지만 그래도 행복을 추구하시는 안정원 선생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혹여라도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그런 재능 기부나 같이 좀 길을 걸어가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우리 안드레님한테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더 많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야기는 많고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음에 한번 커피 한번 저희 내리면서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로. 네, 8년의 다음에 좀 더 긴 시간 싸움이 그렇죠. 8년의 싸움이 이제 9년 10년까지 안 가는 걸로 10주년은 진짜 네, 10주년 하지 않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걸 기대를 하고 두 분 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